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으로 진행합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동덕여대가 어제 학생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교내에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하안이 늘어서고 수업이 중단되는 등 재학생들의 반대가 아주 거셌는데요. 첫 번째 지목전에서는 동덕여대 사태로 보는 남녀공학 전환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는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따끈한 흰쌀밥에 갓 담근 김치 한 조각 쫙 찢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식품이 법적 기념일로 지정된 건 김치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지목전에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육해상계 통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동덕여대 사태입니다. 먼저 김헌식 평론가께 여쭤보죠. 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동덕여대 관련 내용인지는 아는지 또 모르는지 나눠지긴 할 텐데요. 아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남녀공학 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왔다는 것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원래 12일에 교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공학 전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논의되기 전에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이 같은 사안이 논의된다는 걸 미리 안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8일입니다. 그래서 동덕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라면서 이 반대 연대 서명과 철회를 요청하는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단과대 학생들도 잇따라서 릴레이 대자보를 붙이는 등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화된 거는 이틀째인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점거농성에 들어가 가지고 대부분의 건물이 학생들의 이제 점거에 들어갔고 수업은 전면 거부가 됐고요. 또 이때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이 전 이사장의 흉상에다가 밀가루와 계란 등을 이렇게 이제 뭐 끼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 이제 라카 스프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건물 등에 글씨들이 새겨지게 되면서 그게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진로 취업과 비교과 공동 박람회 등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이에 따른 또 피해액도 학교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의 그런 인근 학교와 또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면까지 보여줬습니다. 김헌식 변호사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재학생들에게 이
남녀 공학의 전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뭐 졸업생들한테도 중요할 테고요. 또 학교 관계자들한테 다 중요할 텐데 학생들과 좀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과정이 이 교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는 이전에 논의가 된 적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무회에서 공학 전환에 대해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간의 학교 측의 어떤 의사결정 행태로 봤을 때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그런 입장들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전에 학교 측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차근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 사안을 좀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현재 교수께서는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학교가 실제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좀 맥락을 짚어주시죠. 예, 물론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가 좀 된 건데요. 지난 18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흘러서 뭔가 이제 격화되는 시점을 맞아 있었고요.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꾸려졌죠.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대비되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학교 누리집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비대위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총학생의 주장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이제 어느 학교든지 장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사회 때문에 그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사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모든 대학에서 이제 장기 비전을 논의를 하겠죠. 근데 그 장기 비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연예술대학 그리고 디자인 대학의 공학 전환이 처음 언급됐다. 이제 공연예술이라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떠올리는 게 연극영화과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성의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대학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안들을 언급을 했는데 아직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학교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는 또 이제 그 밝힌 사안이 모든 것이 결정되려면 이제 그 순서가 다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규정이 더 있어서 예를 들면 대학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무위원회 보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러이러한 얘기합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출발할 거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누구 나오세요. 그래서 얘기해야 될 거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 교무위원회가 의결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겠지만 교직원과 학생 및 동문 등으로 이루어진 대학평의원회.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많은 대학에서 이런 기구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공청회 역할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공학전환 논의는 사실은 교무위원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의제 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거 중요한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그럼 이런 거 얘기할게요라고 하는 첫 단추도 아직 안 됐었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하는 공학 전환 논의는 이게 이제 좀 그 교수님들이 이제 회의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예. 교수님들 개인의 의견도 있을 테고 막 이런데 요런 뇌피셜들이 좀 섞여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교수님들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뭐 내년부터는 이제 남녀공학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공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과 그리고 개별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또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 학생들 때문에 입장.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로 우리 남녀공학 되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들은 게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일파만파돼서 참 소통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진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부만 있지만 참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운 이슈이고 그래서 또 남녀공학이 그동안 뭐 젠더 갈등 이슈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앞서 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필 교수도 학교에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총회를 열어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학교는 남녀공학 논의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21 학생총회가 개최가 돼서 1973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략 한 전체 학생 중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공학 전환 찬성 0명, 기권 2명, 반대 1971명. 뭐 압도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이 투표 방식이 이제 공개 고수 방식이었다고 해서 좀 논란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튿날인 21일 목요일 날 학교 측하고 학생 대표단 한 3시간 정도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면담 속기록이 뭐 오늘 보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일단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향후 논의 재개할 때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새로운 의견 수렴 절차 구조를 이제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담긴 입장문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걸 전제로 지금 그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는 뭐 건물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 재개에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본관은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네. 총학생의 의견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이어서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수업 방해 행위는 좀 지양해 달라 이런 공지사항을 또 내기도 했었고 25일 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지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됐던 취업 박람회 거기 참여 업체 기물의 락커칠 때문에 예. 지금 그 손해배상 업체가 이제 청구한 그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 일단 있는데 총학생회를 아마 청구가 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번 시위와 관련된 피해액이 최대 54억에 이를 거다라는 추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가 뭐 좀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먼저 손 변호사께 이 총학이 이제 투표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전체 학생의 한 30%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비표를 들어서 거수 투표를 했단 말이거든요.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학생들 개인마다 물론 이제 총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또 방향대로 있겠지만 학생 전체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필요도 있었을 테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반대 의견 없느냐고 물어보면 참 손들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많은 학생 수가 모인 가운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투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또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학생들이면은 다 학생 번호가 있을 테고 그것을 인증을 받고 들어와서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했어도 됐을 텐데 이 투표에 대한 논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상 투표 제도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투표, 비밀투표잖아요. 자유투표는 자의로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밀은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의 표명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의 투표 방식은 이 헌법상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투표가 의사결정의 중요 잣대는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가 정책 결정권자인데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투표의 원칙이나 합법성의 기준이나 이걸 엄격하게 잣대로 들이대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 총학생회장이 또는 학생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다발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헌법상의 원칙을 지키는 투표를 실시했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 소수 의견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소수 의견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학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대를 개진하는 것은 예,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요거는 비밀 투표 원칙에는 좀 반하는 투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박람회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한 업체는 3억 이상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4억의 피해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닙니다만 손 변호사님, 만약에 이
배상을 해야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와 학생 간의 그런 문제여서 조금 달리 보여 있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집시법에 따른 합법적인 시위였느냐 불법적인 예. 시위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행위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지고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시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일각의 보도처럼 레카를 칠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잖아요. 집시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물을 점거하고 박람회를 보니까 이제 점거해서 시설물도 파기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원칙을 엄격하게 들이밀면 그 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항상 그 노조 단체와 회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원들, 노조 집행부한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해서 항상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취약한 학생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손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 패널 중에 또 유일한 여성분이라서 궁금해서요.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절차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구성원 중에 학생도 있잖아요. 학생도 있고 동문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절차적인 참여권과 의사결정권과 공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지켰더라면 또는 이것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면 이렇게 가격한 시위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 재단이 유지가 어렵다 학교가 뭐 이런 식의 설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설득 기능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과 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학교 측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다가 약간의 오해를 더 불러일으킨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총학생장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면담과 대화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회피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묵살당했고 이미 묵살당한 상태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소통 거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절차적인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인데 총학생회장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성 교육기관에 대한 정체성 훼손 우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대가 등장을 했고 여대가 오랜 기간 역사 속에서 그래도 수십 년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여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서 이렇게 성별에 따른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재 이걸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없앨 수 있는 문제이냐. 여전히 그 가치가 살아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대학 순위를 따질 때요. 여대 순위를 또 별도로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대만의 어떤 특수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이거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 나아가서 이 대학 구성원들이 신뢰가 파괴된 거죠. 나는 여대라서 큰 용기를 내서 예. 왔어. 왜냐하면 저도 여대 갈까 어딜 갈까 선택할 때 여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공식화된 담론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동정여대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 3개 정도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재단과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 주체와 학생들 간에 물론 졸업생들은 당장 이 상황에 사태 상황에 참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젠더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남녀 젠더 갈등. 세 번째로는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한 좀 뿌리 깊은 진통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먼저 김원식 평론가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신뢰 문제를 일단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반발이 심했을까라고 했을 때 동덕여대에 전례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일단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장은 2022년도에 독일어과하고 프랑스어과를 통폐합할 때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3월에도 무전공 입학이나 새 단과다 신설을 할 때도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 그리고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폭이 됐고,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선택을 해왔는데 그것마저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격한 행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현재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교육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그 클래스 대학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통폐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젠더 갈등 이슈가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그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참담하기도 하고 참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뭐 오늘 근원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데자뷰도 보이는 게 우리나라 정치권 막 이러면은 또 소통 안 된다 그러고, 또 의료대란 이것도 소통 문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양상이 또 대학가에서도 벌어졌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슬프고, 저는 이게 문제와 어떤 해결 그다음에 소통 방식은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대학이 그렇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학들이 막 광고하는 것도 들었어요. 광고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학생들이 또 이제 원서 그 개수도 이제 늘고 막 그래서 옛날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 모든 대학이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어찌 보면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사업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옵션 중에,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 혹은 이게 어디서 이제 뭐 언급이 됐다 그러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참 소통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소통은 사실은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소에 잘해라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라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은 필요할 때 뭐 지금부터 내가 소통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 신뢰인데,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못 믿고, 그다음에 학생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잡음이 났었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참 안 되는 그 소통 방법 중에 타운홀 미팅이라고 있어요. 그 타운홀 미팅은 뭐냐면 뭔가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 전부 다들 타운홀 미팅 하겠다 그랬는데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타운홀 미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슨 얘기든지 하겠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 입장이 있고 당신 입장이 있었는데 타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진실은 중간쯤에 있겠지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교도 학생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통을 뭐 충분히 안 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분 다 그냥 정답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충돌되고 계속해서 막 이런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 좀 하나하나 좀 더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필 교수, 학교가 이제 이 교무회에서 검토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또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를 동덕 여대가 아니라 뭐 남정공으로 바꾼다면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덕대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는 또 뭐 재정의 이유가 됐든 아니면은 우수 신입생 유치 이유가 됐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상명여대가 96년에 이제 공학으로 전환한 경우들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4년제 대학이 한 7개 정도라고 해요. 전문대 포함해 14개고, 이렇게 이제 전환되거나 통합된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은 뭐 신입생 감소나 재정적인 이유,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서울 대학이 굉장히 이제 입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네. 인서울 대학도 이제는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동덕여대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죠. 맞죠, 성북구. 네. 그 저희 학교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뭐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게 미칠 여파가 진짜 가늠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이제 뭐 외국 유학생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대학으로서의 어떤 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걸 아마 좀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대가 이게 좀 그 통계를 보면 이제 여대 취업률이 다른 공학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이제 낮다라든지 그 상대적으로 흔히 말하는 돈 되는 학과 이런 게 좀 적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동문 네트워크나 어떤 기부금 이런 것도 다른 공학에 비해서 좀 이렇게 취약하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뭐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학 평가가 이런 지표들이 낮아졌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사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온갖 규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데서 상당히 좀 취약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영린의 문제죠, 사실은. 이게 네. 정체성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안건 하나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 보면은 적어도 그러면은 몇 년 후에 그냥 바로 현실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좀 뭐 사전 학습 효과 같은 예. 것들이 그게 지금 학생들의 분노를 크게 불러오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이 여자 대학이 그래도 설립된 이유가 있겠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여대, 최초의 여대는 이화여대죠. 그러니까 이화 학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그런 어떤 설립의 목적을 가지고 이화여대가 1887년경에 이제 최초로 여성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가지고 투쟁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저의 어머니 세대들도 무슨 여자를 대학을 보내, 여자를 무슨 고등학교를 보내, 뭐 초등학교만 보내고 중학교만 보내고 시집 보내거나 남녀 뭐 농사- 차별이 존재했죠. 예, 그러니까 네. 교육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여성의 인권 운동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독립 운동도 사실은 이화여대라든가 그 전신으로부터 비롯돼서 독립 운동도 여성 인권 단체들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성의 인권과 여대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대들의 초기 설립 목적은 이 가부장적, 그러니까 남성에게 이제 좀 어떻게 의존하는 삶을 탈피해서 스스로 교육해서 스스로의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체 또는 인격체를 추구하는 것이 여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육을 평등하게 못 받거나 사회 진출의 여성으로서의 문제 때문에 치명적으로 못 받는 세대가 아니어서 세대가 좀 바뀐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여대의 설립적인 어떤 목적이 유지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미 이제 그 공학으로 전환됐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남녀공학으로요. 네, 뭐 부산 여대가 신라대로 간다거나 네. 성심여대가 뭐 가톨릭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가 바뀌니까 설립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시각이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과연 많이 이제 도전받아온 것이 여자 대학의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입니다.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학교 관계자들은 찬반이 나눠질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원식 평론가. 네.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요. 사실 저는 비유를 하자면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정년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드라마 정년이는 거기에 이제 여성 국국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국단의 멤버들, 그러니까 최고 리더 운영하는 사람부터 뭐 이제 연습생, 학생, 연습생까지 다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유가, 이런 다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된 여성들이라는 다큐도 있어요. 국국단을 촬영한. 이게 뭐냐면 국국단이라는 건 여성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국단이라는 그 단체하고 여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다니는 여대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대를 선택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여대를 가고 싶은 그런 의사 선택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재학생들 인터뷰나 이렇게 반응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꿈꿨던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일반 공학 같은 경우에는 총 학생회장이 남성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여대는 무조건 다 여성이에요. 물론 초여학생회도 많이 다 없어졌지만 여대에는 총 여학생회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N번방 이후에 이런 그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대에 왔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공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여대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여대에도 층위가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면 대개 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그 층위에서 아래에 있는 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대의 장점 때문에 여대를 선택해서 왔는데 왜 우리가 다니는 학교만 먼저 공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느냐. 그럼 여대의 장점이 먼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번에 좀 결합되어 폭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재학생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여자 대학이라도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기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뭐 이제 다른 측면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소통 측면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키워드 중에 뭐 융합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좀 밝혀보면 저희 학교를 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간접 광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학부 이름은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입니다. 근데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로 바뀐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도 이제는 뭔가 뭐 거칠게 말하면 이제 막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먹살길도 찾아야 되고 아주 현실적인 거라면 예.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방법의 하나로서 이런 게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 결정을 한 거예요. 보면 이과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럼 예전에 신문방송학과에서 무슨 뭐 이과생이 와가지고 공부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열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학과장을 했었는데 다빈치 정신으로 하자. 양손잡이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넓혀서 이름도 지식융합 미디어로 하고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부 다 알지만 불편한 게 뭐 학교마다 이렇게 서열하고 막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어느 대학에 뭐 이렇게 전공들 막 이렇게 가지면 이게 보면은 무슨 뭐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걸 넘어서 만약에 전략적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학 무슨 이렇게 하는 서열들 있잖아요.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는 거. 그거 말고 어떤 전공은 이게 좋아. 어떤 전공은 여기가 좋아. 어떤 전공은 여기가 좋아.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고 저는 조만간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덕여대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 뭐랄까 그 하나만 이렇게 좀 뭔가 하나의 어떤 토픽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니까 요러요러한 고민을 그렇죠. 조금 더 해보자. 지금이라도 한판 좀
콘플릭트가 많았지만 갈등이 그게 많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던져봅니다.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필 교수 이번 이 동등제대 사태에서 젠더 갈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이게 이미 뭐 제가 관련 기사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성 혐오 글이 거의 뭐 90%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신남성연대라는 단체가 있나 보던데 거기 단체 대표가 지금 뭐 동덕여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해놓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뭐 시위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 학생들을 폭도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보고 그 옛날에 그 5.18 때 광주 시민들을 그 언론에서 폭도라고 군사 정권에서 그렇게 비난했던 이런 게 자꾸 좀 떠올라서 굉장히 좀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뭐 그 사안하고는 다른 사안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폭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일단 그 지금 학생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예. 그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여대는 페미 사관학교가 때 이제 이런 발언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고 이제 그거를 본질적인 면을 본다기보다도 젠더 갈등적인 면만 부각시켜 가지고 어떤 그거를 좀 이렇게 여성들은 여학생들 뭐 여대생들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규정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게다가 또 보니까 학교에 출동한 경찰이 했던 발언 중에 학생분들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이런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까지 네. 알려지고 있어서 그것도 적합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네, 이런 거는 좀 약간 걷어내고 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여대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단순히 하나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바꾼다는 하나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소통 그리고 젠더 갈등 또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슈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경쟁력이나 다른 운영 차원을 생각할 테고 자,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인가요? 본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야죠. 이게 이제 사립학교의 재량적 결정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여기 학생의 구성원들, 전통적인 역사, 동문회, 재학생, 입학할 학생들 다 여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환한다는 건 누구라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면 좀 상당 기간 설득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소수의 경영자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수준은 아니고 훨씬 미약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법대였다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학사였다가 석사로 가면서 후배가 사라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동문회에서 법대와 로스쿨을 같이 동문회로 엮는 것도 찬반 투표로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여러 대학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과도 통폐합되고 어떤 때는 우리는 학부가 아예 사라졌잖아요. 법대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내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상실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법대 후배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토의되고 이해시켰어야죠. 우리 지금 재단이 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신입생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을 때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이거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뭐 레카 이런 것이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무리하게 우리가 결정 권한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충돌이 아니었을까.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거 수십억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소송해봤자 집행 재산이 없을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 모두의 책임과 손해가 지금 가중된 상황이다.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 말씀 들으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제목이 생각나네요. 대화가 필요해. 정말 KBS. 대화로 풀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 날입니다. 또 지금 김장철이기도 하죠.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또 별명이 배추도사라서 김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분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소울푸드죠. 없으면 안 됩니다. 뭐 김치로 만드는 음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김치전, 김치 그 자체, 또 각종 다양한 김치, 김치찌개까지. 저는 배추전이 좋던데 네 분은 어떤 음식이 좋은지 한 말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평론가부터요. 네, 전 아무래도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싸먹는 보쌈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름진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푹 삶아가지고 기름기 쫙 빼가지고 예. 거기다 담백한 김장김치를 싸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신김치를 제가 또 좋아하는데 유독 그 김장김치만은 갓 해가지고 먹었을 때 먹으면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그 김장하시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네. 다 노동을 마치시고 보쌈김치 먹는 장면이 너무 그리운데 점점 그게 없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요. 그 애로사항은 또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종필 교수는 어떤 음식이 생각날까요? 저는 뭐니 해도 라면 먹을 때 같이 먹는 김치가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김치찌개도 저는 좋아하고, 네. 김치 넣고 생선 조림한 거, 예, 그거도 고등어 좋아하고요. 김치찜. 네, 그렇죠. 예, 네. 아주 좋아. 라면을 세 가지나 먹을 얘기하시네. 때에 네. 김치. 뭐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네, 삼겹살 기름에 구워 먹는 김치도 아주 예. 그럼요. 좋아합니다. 락임이죠. 자, 유현재 교수는 어떤 음식이 생각납니까? 예, 오늘 1부는 주제가 힘들었는데 2부는 막 이렇게 맛있는 소리가 살찌는 나니까, 주제입니다. 예, 네. 배고파 죽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했잖아요. 유학하느라고 한 10년 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웬만한 무슨 뭐 무기력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거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김치 부침개였어요. 근데 하나 조금 뭐 기억에 나는 거는 김치 부침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놔두면 룸메이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외국인이었죠. 이거 그냥 피자인 거예요. 그렇죠. 김치 피자. 그 피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욕을 이렇게 먹었던. 매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걸 막 먹으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저는 김치 부침개는 거의 신의 선물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오늘 불금을 그냥 못 넘기시겠네요. 네. 손정혜 변호사는요? 저희는 김치볶음밥 자주 해먹습니다. 네. 해먹을 거 없으면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김치여서 김치볶음밥을 선호하는데 김치를 둘러싸서 가족 간에 다 입맛이 달라요. 저는 약간 신김치, 묵은지까지 좋아하는데 새김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정 그 제품이 있는데 아들마다 좋아하는 선호 브랜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김치볶음밥 주로 신김치로 하니까 호불호 없이 후루룩 해서 계란 얹어서 먹으면 김치슐랭. 아주 한 끼로 훌륭합니다. 네. 자, 손 변호사 그것도 마저 말씀을 해주시죠. 장 보러 갔을 때 요즘 김장 김치를 담그려면은 배추 가격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금값이라는 이야기 얼마 전까지 들렸었는데요. 9월 달에는 충격적이었죠. 뭐 그쵸. 9,000원, 8,000원, 만원 뭐 만원 이래가지고 이거 뭐 금 포기다, 뭐 김장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김장 물가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 11월이 김장의 피크잖아요. 아마 이번 주말에 김장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예. 다행히 3,000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평년 김장 비용이 한 4인 가족 기준 2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5.6%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정부에서 배춧값 인하 정책을 실시해서 이게 조금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여서 천만다행이다. 네. 그리고 혹시 요번 주 김장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파이팅입니다. 김치 파이팅.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김치하면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했던 류현재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치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어떤 김치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김치를 좋아하시는지요? 여기 뭐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면 뭐 고추잎 깍두기, 뭐 장김치, 순무김치, 호박 열무김치, 총각김치, 오징어 채김치, 더덕김치, 충청도는 열무김치, 시금치김치 막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예.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배추값 되게 비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체김치 많이 나왔죠. 네, 대체김치가 또 많이 나왔고 저도 그 전에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좀 배추 이거 사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때 오이김치란 걸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오이김치가 되게 싸요. 이게 이만큼 했는데도 막 5,000원밖에 안 받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저렴했나 보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제 그 짜장라면 막 있지 않습니까? 네. 3개를 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했고, 근데 외국인들하고 그때 생활할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릭 막 이래가지고 뭐 막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근데 한번 먹으면 눈이 중독되죠. 뒤집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막 그 들어가면 뭔가를 이렇게 퍼먹고 있는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헤이 리차드 와데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장난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뭐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배추김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네네. 저는 괜찮은데 우리 담당 PD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이 힘드시다고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김현식 변호가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먹는 걸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김치가 아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왜 또 김치라는 음식을 만들고 또 김장을 하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가 냉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덜 발달해서 뭐 유럽 사람처럼 상시적으로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김장을 담가 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났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김치를 이제 담가서 먹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식문화의 특징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종실록을 보면 거기에 세종하고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마디는 뭐냐면 세종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는데 왜 우리 조선은 차를 마시지 거의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조선은 채소를 중심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육식을 중심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는 중국과는 달리 차를 덜 먹습니다라고 하는 실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하고도 약간 다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근검 절약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시대까지 원나라의 풍수를 받아가지고 육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처럼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하. 사육을 많이 할 수가 없고 양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기조 자체가 채식 위주로 가는 거죠. 쌀밥에다가 채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식 위주에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냉장 기술은 뭐 당연히 떨어지니까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찬 개념, 그다음에 김치, 김장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그 김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전략. 그래서 주변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맛이 있게
먹는 방법을 조선시대에서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레시피가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음식 철학, 국정 철학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제 개념입니다. 견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꼭 김현식 평론가 개인 견해를 떠나서 워낙 이 김치가 이제 건강식품이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인 이정필 교수에게 또 물어봐야죠. 자, 발효식품이다. 건강에 좋다. 심지어는 한때는 뭐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김치를 먹는 발효식품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찾아봤는데요. 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김치가 숙성되면서 유기산이 생기는데 이게 체내 부패균 생성을 막아줘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이런 때 김치가 되게 유용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효과를 보는 이제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젖산, 초산, 구연산, 오박산 이런 다양한 어떤 유기산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그 게재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예.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김치를 먹인 그룹과 꾸준히 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해서 이렇게 조사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결과들 보면 이제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있는데 공복 혈당 낮추는 게 있고 총 콜레스테롤, 혈중 중성 지방, 그다음에 뭐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질 콜레스테롤 요거 낮추고 좋은 지방질은 또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 장내 유해 미생물은 억제하고 유익한 미생물은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비만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체지방, 혈압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가 있고 예. 그 일부 그 중국인가 어디서 이제 김치를 많이 먹으면 이게 뭐 소금이 많으니까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2017년에 5,932명을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결론이 뭐냐면은 상관관계 없어요. 네, 고혈압하고는 직접 상관관계 없고 그 이유로는 유산균과 칼륨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유 교수님 참 궁금한 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김치 그럼 좀 냄새 될 거 하니까 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김치 종류 탓일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김치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해서 그 별로 외국인들이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뭐 제가 유학했을 때랑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다를 수도 가만히 있겠는데요. 그 K 나가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래저래 많은 역할을 또 했고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외국 마트에 갔다 김치 없었어요. 김치 없었는데 지금은 김치도 다 구분돼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써 있고 막 그렇지만 굉장히 또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참 그 눈물 어린 유학 생활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뉴욕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유학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잘 그렇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리고 외곽이 많죠. 제가 유학한 곳도 시골이었어요. 그러면 김치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학교에서 한인마트가 있는 곳, 그러니까 김치 여러 가지 있고 막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한 3시간 운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침에 유학생끼리 모여요. 그래서 한 차를 타요. 그러면 김치를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3시간을. 그리고 내리면 뭐예요?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러고 올 때 김치를 몇 통씩 사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월마트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들 유학생끼리 어떻게 했냐면 월마트에서 재료를 골라서 김치를 담궈봅니다. 어마어마한 직접요? 아이디어. 그럼요. 미국산 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미국산 재료를.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러고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이 자극적이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독성 특히나 어쩌면 제가 또 있었던 곳이 미국 남부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도 인기지만 앞으로 이거 좀 심각하게 정부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한번 밀어붙이면 뭐 K김치 이거 열풍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희 변호사, 이 실제로 뭐 판매되는 것으로나 아니면 해외 유명 연예인 보도되기로는 기네스 펠트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한 여자 비서로 나오죠. 배우로 상당 큰 인기를 갖고 있는데
김치 사랑이 대단하다는데 뭐 판매나 또 라면가의 동반 판매 어떤 정도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한류 열풍 속에서 이 김치 수출되는 국가가 많은데 인기를 끄니까요. 영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각국의 정부나 도시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할 정도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김치의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김치의 폭발적인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특히 김치의 열풍에 빠지게 한 게 역시 라면입니다. 우리 지금 K 콘텐츠 중에 누군가 무엇을 라면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항상 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왜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사망률을 비교하잖아요. 그 원인으로 면역력을 높아주는 걸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네스 펠트로가 김치로 건강관리합니다 라고 디톡스 점심 메뉴로 김밥과 김치를 본인 계정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보는 네.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김밥 레시피도 소개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은 다른 김밥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김밥을 곁들여 먹는 장면까지 공개가 되면서 역시 김치는 뭐 건강관리, 식단관리, 몸매관리까지 최적.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했고 한 번 먹어보지 않고 한 번만 먹어보면 한 번만 먹지 않는 계속 먹게 되는 식품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김치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또 김치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김민식 평론가, 중국에서는 김치가 중국 음식이다. 발해도 중국 역사다. 뭐 진짜 우리로서는 이 동북 공정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 김치하면 한국이라고 생각하겠지 하고 그냥 마음 놓고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홍보력도 중요하지만은 김치의 진가를 좀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한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 단품 요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불고기다, 뭐 김밥이다, 아니면 라면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한식은 기본적으로 반찬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 안에도 김치 한 가지만 나온다? 그것도 김치 한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김치도 나오고 뭐 깍두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갓김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찬 개념 하는데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한테 김치만 먹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도 김치만 먹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렁탕 먹으러 가면 깍두기 맛있는 집을 가잖아요. 근데 네. 중국산 김치를 외국인들이 먹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 혹시 있으시면 그냥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그 깍두기 맛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 이렇게 김치와 다른 음식이 연결되는 것이다. 조화의 개념이다라는 식으로 해야 한식, 그러니까 김치뿐만이 아니고 한식 전체에 빠져든다. 그리고 발효 음식의 특징이 처음엔 약간 이질적이지만 먹다 보면 몸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좀 외국인들한테 그런 김치를 네.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님, 우리 너무 배추김치만 알려져 있고 배추김치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 또 파김치가 있거든요. 또 뭐 갓김치는 또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우리 사과김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재료가 김치라고 하는 조리법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좀 다양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야식 엄청 먹겠는데요.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이제 동북공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김치까지 막 이럴 줄은 참 몰랐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저는 어쨌든 그 우리가 독도 얘기할 때 아무리 딴 얘기 막 들어도 실효적 지배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적 인기도 있는 거예요. 실효적 인기라는 것은 아마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도 1등 전략, 2등 전략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홍보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사실은 넓게 알리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데 그 뒤에 방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릴레이션스. 그러면 그냥 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등 전략은 이런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치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김치를
뭐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럼 그냥 이렇게 막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로 논문이 팍팍팍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로 무슨 뭐 영화를 만든다라든가 약간 고차원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라면 관련 에세이가 영국에서 선인세 1억 원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전에는 떡볶이가 들어간 책 자체가 영국에서 10만 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면 김치도 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약간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에겐 조금 더 색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해봐야 그거를 막 우리가 맞대응하고 뭐 이거보다는 한국인은 거의 뭐 피해 반은 김칫국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1등 전략, 뭐 실효적 인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진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정말 김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데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교수에게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 넷플릭스가 중국어 자막 서비스에 김치를 중국 이름인 파오차이로 표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또 분노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식당 메뉴판에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는 신치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런 노력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든 또 김치의 역사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작업 같아요. 네, 일단 그 파오차이는 절임이고 네. 김치는 발효여서 사실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때 그 뉴스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치의 그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로 하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치로 하자고 해서 네. 상품권 맞아요. 출원하고 여러 나라에 그래서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났다고 지금 막 이제 질타가 쏟아진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요때 아마 신치라는 그 이름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음식을 중국어로 표기를 할 때 그냥 영어는 그냥 뭐 KMCH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국어로 한자로 표기할 때는 소리만 따온 음차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뜻에 가까운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비슷한 음식 이름을 갖다 쓸 것인가 네. 크게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소리만 따온 음차로 쓰는 게 이제 신치죠. 문제는 우리나라 김에 해당하는 그 비슷한 발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냥 비슷한 거 찾은 게 이제 신치라는 거고 그래서 요것을 아예 그냥 2021년에 이게 또 2013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2021년에서야 정부가 정부 훈령으로 8년 만에요. 예, 네. 정부 훈령으로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한다라고 이제 정해서 뭐 이제 홍보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시큰둥하다 그래요. 시큰둥하고 구글 번역기에도 김치처분 파우차이로 나와 있고 명동이나 인사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여기도 메뉴판에 한자어로는 파우차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이거를 이제 스티커를 신치로 되어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스티커 갖다 붙이면 일단 뭐 미관상 보기도 좀 그렇고 예. 그다음 글자 크기나 폰트도 다 달라서 좀 실효성에 의문이다. 그래서 뭐 메뉴판을 전체 교체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좀 느리긴 하겠지만 지자체가 뭐 이제 신치의 다양한 글꼴을 이제 뭐 배포한다라든지 이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뭔가를 이제 통일하는 거 표기법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죠. 예, 통일하고 제도화하고 뭐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좀 너무 느리고 좀 비체계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들어요. 앞으로 예. 지금 K 문화가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데 좀 더 좀 신중하고 좀 근본적인 대책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김치와 그리고 앞서서는 동덕여대 관련된 이야기하는데요. 김치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김원식 평론가와 손정희 변호사께는 최근에 이제 김장을 또 포기하는 또 김장 문화가 좀 잊혀져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우리의 김치 사랑 어떻게 좀 더 부각시키고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김치 흑백 요리사 이런 쪽으로 또 더 흥행시키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게 됩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사실 제가 그 부모님 고춧가루를 팔고 있는데 갈수록 고춧가루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원인인데 핵거주화 돼가지고
포기 김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쉽게 뭐 김포족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쉽게 이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김치 먹기보다는 통신이 그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유통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늘 채소를 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샐러드를 드시는 식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서. 그런데 사실 김치가 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물리적 아까 건강 효과도 있지만 김치 담는 과정에 있었던 공동체 문화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역설적입니다. 김치의 날도 있고 또 무산일사료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등록이 되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제 박물관으로 가면 우리 일상 문화에선 사라지겠구나. 근데 저는 뭐 희망적으로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아마 김장 문화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더 열광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김치 문화 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가름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는 상당히 대규모로 김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 김치 사랑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김장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많지만 김장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김장이 이제 노동의 강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도 하루 왼종일 모여 한 2박 3일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일단 절임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심해서 혹시 이번 주 다음 주 김장하시는 분들 오는 가족한테 고맙다. 보쌈 직접 이렇게 주면서 고생 많이 했다 치하해 주시고 남편분들도 이게 사실 남편분들의 노동이 필요해요. 이게 그렇죠. 절임 배추가 너무 무겁고 무 자르고 마늘하는 거 그거 웬간에 서면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가족이 합동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 어려운 일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 끝끝내는 보쌈과 뭐 주류와 약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협동정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오늘이 김치 날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합동해서 김장을 못하는 소외된 가족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김장 봉사, 김장 나눔 이런 정신 한 번쯤 생각해 주셔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만큼 더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는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 남편들의 이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김장을 가족 공동 합동 김장의 날로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김장은 남자들이 해야 돼요. 엄청 무겁습니다. 한번 씻어보시면 허리가 다 나가거든요. 네. 남자분들 보쌈만 드시지 마시고 절이고 자르고 할 때부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왠지 자기 전에 지금 방송 당장 끝난 이후라도 정광태 가수의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꼭 한번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